겨우 반년 지나가는 짧은 결혼 생활인데 벌써부터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런 데까지 올리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요. 저도 여기에 제 이야기를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적어도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싶어서 어렵사리 제 이야기를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시집 참 잘 간다,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딱히 그 말에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났다는 시댁이 말로만 듣던 시월드였을 줄은 몰랐죠. 미리 알 방법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테고 이런 고민 또한 안 해도 그만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연봉도 괜찮은 데다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였다 보니 남편만 두고 보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가 오갈법했죠. 거기에 시부모님 또한 노후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직 구경도 못 해봤지만 결혼 이야기 오가던 당시에는 시댁에서 신혼집까지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신혼집 해준다고 해서 덥석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고요. 그랬다면 제가 그냥 그거 하나라도 보면서 참고 살지.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적어보내면서 이렇게 푸념하고 있지도 않았을 테죠. 애초에 결혼은 양가 도움받지 않고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 벌이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제 또래 중에서는 적당히 괜찮은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었거든요. 서로 똑같이 반반 결혼 비용 가져오고 모자란 건 은행 대출 껴서 신혼집 구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먼저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만 똑같이 해오면 되는구나 하고 넘겨짚었던 거였어요. 제 저금 총액이었던 5천만 원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게 하나 있었으니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물론 자가는 아니고 전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면 저금 5천만 원에 1억 2천이라는 거금이 추가되는 거였거든요. 5천이 아니라 1억 7천을 가져와야 한다고 정정해줬더니 남편 얼굴 표정만 봐도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연봉만 두고 보더라도 나보다 높았고 회사도 저보다 오래 다녔으니 저는 응당 그 정도 돈은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7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은 모자란 돈을 해와야 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댁에서 어차피 1억이나 보태줘야 하면 그냥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살림은 시부모님이 사주겠다던 집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 먼저 꾸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해준다던 집을 못 해준다고 말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로 여태껏 재미를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두 분 노후 자금도 전부 부동산으로 만든 재산이었다 보니 집을 살 때 두 분 나름의 깐깐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눈여겨보던 집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 확신도 서지 않고 딱 와닿는 매물이 없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전세 기간이 조금 남아있었던 터라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보라는 시부모님 말에 딱히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내외가 살아갈 집인데 조금이라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돈을 저보다 훨씬 못 모아놓았던 바람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거 아니냐고들 하지만 아직 그 집은 현관문짝이 무슨 색인지도 구경도 못 해본 터라 지금 이 상황이 더 억울할 따름입니다. 돈은 또 왜 그렇게 못 모아놓았나 했더니 연애할 때는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가성비 따지는 게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 씀씀이가 남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랑 연애할 때는 고기라도 먹고 싶다 치면 끼케야 가던 게 돈가스나 함박 스테이크 집이었거든요. 그나마 기분 좀 내면 삼겹살 정도 먹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과 신혼회까지 해서 같이 외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소고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한 번 놀랐고 60만 원이 넘는 계산서를 일시불로 긁어버리는 모습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굳이 연애할 때는 왜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었느냐 따지지는 않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웠구나 생각하면 서운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옛날 일까지 꺼내가면서 따지고 드는 제가 괜히 치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적어도 가족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니 앞으로 처가인 친정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한테도 어련히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몇 주 뒤에 친정 식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긴 하지만 말이죠. 남편은 자기 가족들한테만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정집에서도 제 동생이랑 해서 온 가족이 모였죠. 그래봤자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5명이 전부였지요. 저녁 식사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고기를 먹을까 동생이 좋아하는 장어구이를 먹으러 갈까 이야기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는 치킨이 먹고 싶다면서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이렇게 치킨 2마리를 시켜 먹자고 하더군요. 심지어 배달비도 아깝다고 근처에 치킨집이 어디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포장해 온다고 하면서요. 얼마 전엔 시댁 식구들하고 소갈비 뜯으러 가놓고 우리 집은 닭다리나 뜯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심지어 5명이라 2마리만 시키면 1명은 다리도 한 조각 못 먹잖아요.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면 배부르게 먹는다는 소리에 친정 부모님도 제 동생도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어서 강제로 가족들 다 끌고 나와서 결혼 전에도 부모님하고 자주 가던 장어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못마땅해 보이긴 했는데 막상 계산할 때 되니까 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시원하게 긁더라고요. 그 과정까지 열받았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식사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통장으로 외식한 돈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계산은 왜 나서서 했냐고 따졌더니 장인 장모님의 처남 앞에서 자기 체면 안 살게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았겠냐며 치킨 먹으면 맥주까지 해서 5만 원, 6만 원이면 끝났을 걸. 저 때문에 괜히 40만 원이나 썼다고 징징대더라고요. 시댁은 소갈비를 뜯었는데 친정은 닭튀김 먹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걸로 싸움하고 그러기도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35만 원 보내줬습니다. 5만 원은 왜 빼고 보냈냐길래 치킨 먹었으면 당신이 샀을 거 아니냐고 원래 쓰려던 치킨 값은 빼고 준 거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잘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친정에도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시댁에도 그냥 퍼주게만 내버려두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난데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내오더군요. 당연히 못 가게 할 생각이었어요. 해외여행 가는 게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해외여행이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예약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올 초에 회사에서 상여금이 꽤나 짭짤하게 나왔는데 애초에 그 돈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고 상여금 받자마자 미리 티켓까지 사놓았던 거죠. 그리고 여행 날짜가 임박해오니 그제서야 제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가족여행에 저도 같이 따라가자고 말을 꺼내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남편은 매해 그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었다고 해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고 결혼 전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쓰는 거니 제가 딱히 반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반 결혼 못할 뻔했던 상황이라면 당장 취소하라고 제가 목소리라도 높였겠지만 시댁에서 집을 해주기로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래도 남편한테 앞으로는 상여금이 나와도 해외여행 같은 큰 지출은 상의를 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다녀오는 해외여행이면 모를까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또 세 사람 것만 예약이 되어 있었다 보니 제 여행 경비는 제가 또 알아서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셋이 가는 거야 결혼 전에 정해놓은 거라 어쩔 수 없다지만 제가 끼면 제 여행 경비는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거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남편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부모님이 집을 해줬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낀 돈이 얼마인데 여행 경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감히 하느냐는 소리였어요. 내년에는 여행 가자는 말 안 하겠다. 그래도 결혼 첫 해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처음 가는 여행 아니냐. 그런 큰 행사에 며느리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해외여행 가는 게 시댁 행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보니 일단은 알겠다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한테서 여행 계획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전달받았고 수수료가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 여행 날짜 조금 조정하고 숙소도 다시 예약하고 그러면 애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다녀올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비를 줄였다는 사실을 남편이 그새 쪼르르 시댁에다가 전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난데없이 신우도 가족여행인데 가족이 빠질 수가 있냐며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고도 가족들 모임 때문에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왕래도 없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신우였어요. 그간 가깝게 지냈다면 모를까 시부모님만 해도 버거운데 손이 신우까지 같이 여행을 간다니 안 그래도 불편한 여행길이 더 불편해지겠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결국 여행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신우랑 심해부 여행 경비도 남편이 내주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암만 여행 경비를 줄였다고 한들 끼케야 몇십만 원 수준이었죠. 거기에 신우도 심해부도 말로는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돈 한 푼 보탤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오롯이 우리 돈을 가지고 여행에 꼽사리를 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줄 테니까 내 여행 경비만큼 해서 보태주고 모자란 건 신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로 하라고 했던 거고요. 웃긴 건 그렇게 하니까 신우는 곧바로 심해부는 두고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말로는 가족들끼리만 오붓하게 가족여행 다녀온다고 그러긴 했지만 누가 봐도 자기 돈 한 푼 드릴 생각 없던 게 눈에 다 보였네요. 그래도 차라리 잘 되었구나 싶었어요. 괜히 시부모님의 손이 신우까지 해서 거기서 시달릴 생각하면 안 까고 집에서 푹 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랑 사위 빼고 가는 시댁 식구 가족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랑 사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외식이나 해야겠다고요. 걱정해주는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안 봐도 또 비싼 거 먹고 남편이 나서서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계산할 게 뻔했으니 제가 음식 준비해 놓겠다고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주일을 앞두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시간 맞춰서 주문 예약 걸어 놓았더니 시간 딱 맞춰서 배달이 오더라고요. 음식 준비해 놓겠다고 해놓고 남편이 했던 그대로 따라해 줬습니다. 그래도 6명이니까 치킨 3마리 시켰어요. 공평하게 닭다리 1개씩 뜯을 수 있으니 제가 나름대로 인심 좀 썼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해 놓는다더니 이게 뭐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친정 가서 저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니 딱히 별말은 더 안 하더라고요. 대신 계산은 제 돈으로 했네요. 식사답지 않은 식사 끝나고 나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들 여행 가 있는 동안 저보고 뭐 하고 있을 거냐고 하길래 주말 동안에는 친정 가서 푹 쉬다 올 생각이고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그냥 집과 회사 오며 가며 할 생각이고 밀린 드라마나 몇 개 챙겨볼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입을 맞춰서는 누가 네 계획 물어본 건 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물어보지나 말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집을 비운 동안 저보고 심해부 밥 좀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심해부도 두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어안이 벙벙해 있었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농담 좀 하지 마시라고 재미없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네요. 애초에 신우네 집이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 타고 가면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또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차 끌고 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심해부 밥을 끼니 때마다 챙겨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부터 하냐고 한마디 하더군요. 거기에 신우가 가세에서는 오며 가며 하기 싫으면 손님 방에 이불 깔아놓을 테니까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인데 뭐 불편할 거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정적에도 두 사람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치킨 때문에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저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심해부 밥이 그렇게 걱정되면 여행에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못한다. 아니 안 할 거다. 딱 잡아떼고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끼리 가는 여행이니까 사위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한 가족이니까 불편할 거 없지 않겠냐고 신혼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심해부 밥을 챙겨주라더니 이제 와선 사위랑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여행에 못 따라가는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도 누나네 집이 이 거지 같은 집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면서 너도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누나네 집에 가 있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시댁에서 곧 집을 해주면 누나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 또 아직 사주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구나 싶었죠. 심해부 밥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있다 가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해 놓은 상황이에요. 남편 포함 시가족들은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고요. 신우랑 같이 있을 때는 심해부도 꼴 보기 싫었는데 심해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밥 챙겨줬다고 말해줄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이혼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6개월 짧은 시간, 사실 큰 사건을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댁에서 집 해주면 시부모님이 해주는 집은 하면서 집을 빌미 삼아 모 친정에는 돈 한 푼 못 쓰게 하고 저는 저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는 건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친구들한테도 전화통화하면서 털어놓긴 했는데 너 그렇다고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할 거냐? 집 해준다는데 그게 어디냐며 저보고 참고 살라는데 제가 집 한 채 받자고 팔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집이 제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이야기였다 보니 후기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까 싶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이혼녀가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이혼녀로 살면 살았지. 이 집구석하고는 더 이상 단 하루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큰 결심을 했네요. 지금은 속이 다 후련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심해부의 배려 덕분에 실제로 밥 해주러 신우네 집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독한 신우가 기어이 심해부한테 여행 가 있는 동안 저한테 무슨 반찬 얻어먹었는지 물어봤다네요. 거기까진 말을 맞추지 않았다 보니 당연히 들통이 나게 되었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벌써부터 시댁 어른들을 속이려고 드냐며 아주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덕에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고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네요. 이혼한다고 하니 또 그놈의 신혼집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어오르면 기어오를수록 앞으로 사줄 집 평수가 하나씩 줄어들 거라는 되도 않는 겁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깟 집 필요도 없으니까 알아서 엿바꿔 먹든 하라고 했어요. 구경도 못 해본 신혼집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이젠 신혼집으로 골프장이 딸린 대저택을 사준다고 해도 싫으니까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네 동생이 아들이 그 잘난 월급 받아놓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연봉도 낮은 내가 모아놓은 돈의 절반도 못 모아서 해준다고 한 거 아니냐고. 못나은 아들 기세워주려고 사주는 아들 집이지 막말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집을 빌미로 사람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더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꼬리를 숙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이혼남 만들기는 싫었나 보죠. 아니면 아들 반품 받아서 다시 뒷바라지 해주는 게 싫었을지도요. 이혼 한마디에 곧바로 꼬리 내리는 꼴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 결정한 거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 뜻을 굽히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신우한테도 사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신우랑 시모한테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이혼도 결국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한마디 더 해줬어요. 이혼하더라도 해주기로 한 아들 집은 미리 해주시라고요. 반년 살아보니 알겠는데 어머님 아들 그거라도 없으면 재취는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반품받은 아들 다시 내보내고 싶으면 집 먼저 해주시고 계속 품에 끼고 살 거면 괜히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평생 품에 끼고 살라고 했네요. 이렇게 후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했나 싶어요. 여전히 아쉬운 게 있다면 결혼 전에 이 집구석의 본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제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친구들 말 듣고 참고 지냈다간 제 인생만 불쌍해질 뻔했네요. 사연 보내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던 여러 의견들 덕분에 제 스스로 제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네요.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이번에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전교 등수에 들어가는 상위권이었지만 집안 환경이 어려웠던지라 원하던 대학교에 진학하는 걸 포기하고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2년 짧은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학비랑 생활비 전부 다 제가 벌어서 했고 졸업하자마자 한 달도 쉬어보지 못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제 또래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긴 했지만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알바비는 액수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미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보니 취직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그럴듯한 목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가 생활비를 보태던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저한테서는 1,000원 한 장도 도움받을 생각 없다고 딱 못을 박아 두셨거든요. 공부를 곧잘 했던 저였다 보니 4년제 진학 포기하고 전문대에 들어간 것도 가서도 학비며 생활비며 제 스스로 벌게 만들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다나 봐요. 아무튼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저도 못다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3년 모은 돈에 1년만 더 바짝 벌고 모아서 그걸 자본금으로 아르바이트랑 병행하면서 하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하니 4년 더 공부해서 새 직장 찾아가는 것보다 경력을 이어가는 편이 더 나을 거라면서요.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선배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4년제를 졸업했다고 쳐도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되리란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 직장 선배와 퇴근 후에 여기저기 강연 같은 걸 들으러 다니곤 했는데 그때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반년 뒤에는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는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큰 빚이 생긴다는 게 부담이 되긴 했지만 저축하고 돈 모으는 것만큼 자신 있는 게 또 없었다 보니 결국 큰 결심을 내렸고 26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지은 지도 엄청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개발호재도 터지고 하면서 운 좋게 큰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랑 같이 투자를 시작했던 선배도 같은 아파트를 매매했었죠. 저는 당장 이 집을 팔아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배는 소 뒷걸음에 쥐잡은 격 아니겠냐며 저를 말렸었죠.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저는 곧바로 아파트를 팔아버렸고 그 뒤로는 소액일지라도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되면 잃어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지만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돈 벌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첫 월급 받고 펑펑 울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여전히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모이는 족족이 재테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통장에 5억이라는 큰 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맨 처음 매매했던 아파트 그 집이 확인해보니 지금 시세가 6억이더라고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쥐고만 있던 선배랑 4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맘 졸려가며 돈 굴리던 저랑 비교하면 결과물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었을 테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같은 5억이라고 해도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루한 인생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사실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저한테 투자를 제안했던 직장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26에 시작한 연애였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나 여러모로 맞는 게 많아서 계속 연애를 해오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33살이 되었지요. 만나온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진작에 나왔어야 할 나이였는데 몇 달 전까지는 둘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 때부터 자기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나이 한 40쯤 돼서 그때 가서 결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남자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월급 200만 원만 벌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결혼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들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 말을 꺼냈던 당시에도 저 역시 결혼 생각이 없던 건 마찬가지였다 보니 그런 남자친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재테크 공부하면서 조금씩 투자한 내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또 없었기도 했고요. 그러다 몇 달 전 결혼 생각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이제는 정착해서 살고 싶다며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왔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온 기간이 길었다 보니 둘 다 결혼을 전제로 하던 연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나온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어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살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구나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4년 넘게 만나왔고 만나는 동안 크게 속썩이거나 했던 적도 없던 사람이니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연애할 때랑 똑같이 무난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남자친구네 집안 형편도 저희 집과 다를 것 없이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어릴 적에 연락이 두절돼서 여태껏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제가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전문대를 선택했을 때 남자친구는 어려운 형편의 빚을 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4년제 대학을 진학해서 좋은 회사를 목표했던 거였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운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남자친구는 목표했던 대로 좋은 회사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높은 연봉 받으며 혼자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재테크로 큰 돈을 벌지 못했다면 당연히 4년제 대학을 포기한 제 인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분명히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나 다를 정도로 차이나던 남자친구의 연봉이 사실은 실속이 하나도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봉을 저한테 속였던 건 아니었어요. 까놓고 보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다니고 있었고 연애도 4년을 함께 해왔는데 그 긴 시간 동안 1년에 1,000만 원도 저금을 안 했더라고요. 어쩌다 그 큰 돈을 연봉으로 받으면서 돈 한 푼 제대로 못 모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집안에 대들보 노릇을 하느라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동안 생긴 빚 갚는데 일부분, 그리고 새가족 생활비에 여동생 학비까지 전부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돈이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결혼은 40 넘어서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아무래도 이런 자기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꺼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로부터는 결혼이 현실이라는 말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원하게 결혼 이야기도 없던 걸로 하고 그만 만나자고 했을 테지만 그때 당시에는 4년 연애한 시간도 시간이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서 청혼 받아들인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무르자고 말을 꺼낼 자신도 없었지요. 그저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거 말곤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남자친구한테 단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보니 나보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결혼을 무르자고 할 수도 없던 상황이기도 했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잘만 해보면 이 결혼이 무조건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자친구가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집 구해서 신혼살림 차리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하고 허례허식 생략하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제주도나 일본 정도 다녀오면 결혼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여의치 않으면 신혼여행은 또 안 가버리면 그만이었고요.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어떻게 해보고 남편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해서 목돈이 되면 재테크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어쨌든 투자를 할 목돈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모일 테니 몇 년 뒤면 그 돈도 메꾸지 않겠나 하는 계산이었어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자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지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게 문제였어요. 요즘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뉴스만 나오는데 아이는 한 셋쯤 낳아야지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딸만 셋이든 아들만 셋이든 상관없다고. 그냥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키우자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이죠. 안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옅어져만 가는데 남자친구는 속도 없이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저도 그 말에는 신경질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암만 나라에서 지원을 잘해준다고 해도 애들이 혼자 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집도절도 없이 애들만 낳아서 뭐하냐고요. 지금 상황이면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남자친구한테 타일러 말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누가 그런 현실적인 거 생각 안 해본 줄 아냐며 반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결혼하면 맞벌이 유지할 생각이라고. 그리고 애가 지 혼자 크는 거 아닌 거 누가 모르겠냐며 자기도 다 생각이 있어서 꺼낸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저도 잠깐 반성했어요. 결혼 이야기 오가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을 안 해줬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와중에도 저랑 행복한 미래를 그리려고 노력 중인데 남자친구는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했던 저였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는 제 돈 5억의 존재를 사실대로 말해주고 더 현실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할 계획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친구의 장대한 그 계획 덕분에 결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고 잔인하게 이별 선언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집 문제부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하면 일단 지금 자기가 어머니랑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자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하는 소리였죠. 남자친구네는 거실 딸린 방 2개짜리 17평 아파트에 방 2개는 각각 어머님이랑 여동생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거실에 침대 놓고 파티션 같은 걸로 가벽을 세워서 거실을 방처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17평 아파트 거실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제 나름대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도 나름 빠삭한 편이었다 보니 안 봐도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거실에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고작 아니냐고. 애초에 17평 아파트에 지금 셋이서 사는 것도 미어 터지지 않냐.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나까지 들어가서 살자는 거냐 한마디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마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집을 새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지금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인데 보증금을 빼면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 돈 합쳐서 6억 5천 정도 하는 집을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이면 위치 괜찮은 곳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도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방이 3개짜리고 4개짜리고 30평 되고 40평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은 사실을 두고 안 좋은 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구해보자는 그 집이 어머님 전세금을 빼면 제가 모아놓은 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애초에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이라고 하지. 콕 집어서 6억 5천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제가 아니라 그 누구였을지라도 저랑 똑같이 의심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속단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떠보듯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가족들하고 같이 살 생각만 하느냐 먼저 물어봤죠. 남자친구는 육아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아이 태어나면 어머니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맞벌이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냐며 무조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득이라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동생은 졸업하고 취직하면 독립해 나갈 건데 그때까지만 같이 살게 해주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니면 차라리 단칸방에 월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죠. 어차피 거실에 가벽 세우고 신혼생활 할 생각이 있었으면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건 어떠냐 하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5억이나 있는데 왜 단칸방 이야기를 하냐고 대답을 하더니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낭패다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모아놓은 돈의 존재를 알고 있던 거였어요. 40살 넘어서 결혼한다고 했던 말을 바꾸고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던 것도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제 직장 선배한테 들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제 돈을 노리고 저랑 결혼하자고 말을 꺼낸 건 아니랍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대들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도 잘 알고 자기랑도 친하던 제 직장 선배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장 선배가 제가 돈이 못해도 5억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네요. 하지만 제 돈은 제 돈이고 가족들 뒷바라지는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거예요. 17평 아파트에 가벽 세워서 신혼살림 차리자고 했을 때 그걸 좋다구나 하고 그러자고 할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거기에 당장 자기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어머니 전세금을 빼서라도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오겠다고 그 돈 합쳐서 신혼집 구하고 그런 김에 어머니도 여동생도 같이 한 집에 살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집안 대들보 노릇을 이어가려고 꺼낸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음은 안 봐도 뻔한 이야기지요.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 내 돈으로 큰 집 구해서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 계획이나 꾸미고 있던 사람하고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 없이도 집안 대들보 노릇 하면서 가족들 뒷바라지 잘 해줬는데 굳이 나까지 같이 그걸 해줄 필요는 없겠다고. 그냥 오늘부로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로 하고 없던 일로 하는 김에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고 이별 선언까지 확실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럽게 끝이 나고 나니까 일말의 아쉬움도 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전화기가 계속해서 울리길래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녁이 돼서 직장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번에 남자친구 편을 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준 제 잘못이라고 하길래 그럼 선배라면 결혼하자는 사람이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한테 5억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선배는 제가 말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더군요. 남자친구가 그래도 너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지 않냐고 월급 이야기를 꺼내길래 그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만지나 알고 그러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선배는 그런 저를 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다간 평생 결혼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4년이나 만나놓고 결혼을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남자친구가 뭐가 되냐며 자꾸 그쪽 편을 드는데, 남자친구가 4년 허비했으면 나도 똑같이 4년 날려먹은 거라고. 남자친구 시간 따로, 내 시간 따로 다르게 흐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선배한테도 실망이라고 한마디 했네요. 어련히 때가 되면 내가 말했을 내 재산인데 마음대로 남자친구한테 알려준 게 선배 아니냐고요. 애초에 이 사단이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맘대로 말해줘서 생긴 일 아니겠냐고. 선배야말로 결혼 준비 시작했던 몇 달이나마 내 인생 낭비하게 만든 거 모르냐. 정말 사람 다시 봤다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딱 잘라 말하고 선배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네요. 남자친구야, 내 돈으로 가족들 챙길 생각뿐이었으니 당연히 연을 끊어도 모자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배의 경우에는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돈을 이만큼 모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이었다 보니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가족들 다음으로 맨 처음 말해줬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에 더 이상 도움 안 될 사람들 이번 기회로 잘 끊어낸 거라고 하시긴 하는데 사실 아직도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